덴마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조 원 현금을 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한국이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3년을 기다리라는 말만 남긴 채요. 나토도, 프랑스도, 미국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한국. 하지만 한국은 3년 전 덴마크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은 20조 원이라는 거금을 단칼에 거절한 걸까요? 그리고 왜 유럽의 선진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신뢰를 깬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응원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수업료는 무려 20조 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코펜하겐의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국방부 청사 옥상. 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제1포 병여단의 경납고가 보였죠. 한때 나토 북방 방어선의 자랑이었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제 최고급 이탈리아제 정장을 적셔내렸어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도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봉투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빗물에 번져 마치 피처럼 흘러내렸죠. 계약 불가 통보서. 저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또다시 발트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긴급 경보였죠. 하지만 우리 덴마크군은 대응 사격할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포탄 한 발, 막을 방패 하나 없는 나라. 이게 바로 지금 제 조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헬릭 라르센입니다. 덴마크 국방부 획득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아니, 지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곧 사표를 던질 테니까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유럽의 안보를 책임졌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어지십니까? 20조 원입니다. 덴마크 국가 예산의 30%에 달하는 거금이에요. 이 돈을 007 가방에 담아 저는 불과 며칠 전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을 각오까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20조 원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 단장이라는 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단 한마디였죠. 더 이상의 설명도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저지른 실수가 단순한 계약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음을요. 그건 덴마크의 안보를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위협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킬 무기는 없어요. 믿었던 프랑스는 4년을 기다리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여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제가 3년 전 김치 냄새 나는 무기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어떻게 유럽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늙은 유럽의 자존심이 아시아의 호랑이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간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6시간 만에 저는 총리 관저 회의실에 소환당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7개의 시선이 저를 쏘아봤어요. 총리,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군 참모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죠. 러시아 함대의 이동 경로가 붉은 화살표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발트해를 가로질러 덴마크 영해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었어요.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라르센.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어요. 20조 원이야. 국가 예산의 30%를 쥐어보냈는데 왜 빈손으로 돌아왔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죠. 총리님, 한국이 뭐? 돈을 더 달라고 했어? 뒷돈을 요구했나?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기술 이전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나? 도대체 뭐가 문제였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총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속을 어긴 대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약속? 우리가 한국과 무슨 약속을 했다고? 3년 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서를 보냈을 때 우리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답장 한 통 보내지 않고 침묵으로 무시했죠. 총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사업적 판단이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총리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폴란드는 그때 한국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때 폴란드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신뢰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끝에 섭니다. 3년을 기다려야 해요. 3년이라고요? 한 참모가 놀라 외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생수를 따르려다 실수로 크리스털 물잔을 떨어뜨렸어요. 짤그랑.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파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접착제를 발라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뢰도 저 유리잔과 같다는 걸요. 한 번 깨지면 20조 원으로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총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르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23년 봄, 샴페인 향기가 가득했던 그날로. 2023년 4월, 코펜하겐의 봄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제 집무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죠. 유유히 흐르는 운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전쟁 같은 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프랑스 방산업체가 보낸 카이사르 자주포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서 보낸 K9 썬더 제안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 제안서를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요르겐센 장군이었습니다. 덴마크 군부의 실세이자 친프랑스파의 거물이죠. 6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완벽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헬릭. 그가 제 책상 위의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한국 제안서를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봐. 한국이라니. 그가 서류를 휙 넘기며 말했죠. 싸구려 마늘 냄새가 나지 않나? 우리가 누군가? 바이킹의 후예야. 나토의 핵심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 병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장군님. 어디서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감히 우리한테 무기를 팔겠다고 나서는 건지. 격이 안 맞아. 우리는 프랑스제나 독일제를 써야지. 그게 유럽의 자존심이야. 그 순간 제 부관인 마그누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한국 측 조건이 상당히 좋더군요. 마그누스. 우리가 뭐 하는 나라인가? 유럽연합의 일원이야. 프랑스와 독일, 이스라엘. 이게 우리 파트너지. 한국? 걔네는 그냥 아시아의 하청 공장이야. 마그누스가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납기가 6개월입니다. 프랑스는 2년이고요. 가격도 절반 수준이고 기술 이전도. 요르겐센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납기가 빠른 게 뭐가 대수야? 우리한테 전쟁이 터질 일이라도 있나? 지금 유럽이 얼마나 평화로운데? 그가 한국 제안서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딴 거 보지도 마. 격이 떨어져.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인쇄돼 있었고 정중한 한글과 영문 인사말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안의 내용을 단 한 글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책상 옆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제안서를 농구공 던지듯 휙 던져 넣었습니다. 쿵.
쓰레기통 안으로 정확히 들어갔죠. 요르겐센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 3점 슛이군. 우리는 웃었어요. 제 부관만 가볍게 웃음을 참는 얼굴이었죠.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장군님, 프랑스제 계약을 축하합니다. 유럽의 명품으로 우리 덴마크를 지킵시다. 요르겐센도 잔을 들었죠. 유럽의 자존심을 위하여. 딸랑.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평화로운 코펜하겐의 풍경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 따스한 햇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전쟁 같은 건 정말로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프랑스산 빈티지였죠. 목 넘김이 부드러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의 샴페인이 제 입에서는 쓰디쓴 독배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측 담당자에게 저는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살했죠. 침묵으로 거절하는 것, 그게 가장 우아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3년 후 그 침묵의 대가가 20조 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건 딱 10개월 뒤였습니다. 2024년 2월 24일 새벽 4시. 제 침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결에 수화기를 들었죠. 라르센, 지금 당장 청사로 나오게. 국방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러시아가 국경을 넘었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차를 몰아 청사로 향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국방부 청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스크린에 뉴스가 떠 있었죠. 키이우 상공에 포연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어요.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보유 중인 카이사르 자주포 전량을 보냅니다. 지금 당장.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장관님, 그럼 우리 영토는? 걱정 마, 라르센. 요르겐센 장군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곧 신형이 들어와. 구형 보내고 신형 받는 거지 뭐. 좋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프랑스는 우리 동맹이니까요. 곧 새 무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간과했습니다. 전쟁은 서류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덴마크가 보유한 자주포 전량이 트럭에 실려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러시아 함정 목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발트해에서 덴마크 영해 근처에서 러시아 잠수함과 구축함이 출몰했다는 거였죠. 제 책상 위로 보고서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우리의 동맹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뉴스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안에 보이는 장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아야 할 바로 그 전쟁이구나. 2024년 6월 제 집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임원이었어요. 무슈 라르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지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이요? 얼마나요?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요. 그게 언제 해결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소 3년에서 4년은 걸릴 겁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어요. 4년이라고요? 지금 유럽에 전쟁이 났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서 무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겁니까? 무슈,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노동법이 있으니까요. 정치적 압박은 이해하지만 기술적 현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년. 러시아의 위협은 지금 코앞인데 4년을 기다리라니. 프랑스에서도 책임감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럽 전체의 재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과 노동자의 요구를 균형 잡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이스라엘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통지, 수출 전면 중단.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가자 지구 분쟁 심화로 인해 자국 방어가 우선이므로 모든 해외 수출을 중단한다는 거였습니다. 망치로 뒷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믿었던 동맹들이, 우리의 파트너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 겁니다. 격이 맞다고, 명품이라고 우리가 치켜세웠던 그 나라들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어요. 요르겐센 장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국에 요청하자.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야. 국방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미국도 여력이 없습니다. 자국 비축 물량을 전부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어요. 그럼 독일은? 영국은?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총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르센, 지금 우리 포병 전력이 어떻게 되나?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제로입니다. 쏠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포탄은? 그것도 없습니다. 총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 휴전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총리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한국입니다. 순간 요르겐센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하지만 총리는 달랐습니다. 라르센, 한국이 지금 당장 무기를 줄 수 있나? 폴란드가 이미 계약했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있고요.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좋아. 예산은 내가 해결하겠네.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가서 계약하고 와.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라르센,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버려. 무릎을 꿇든 애원을 하든 무기만 가져와.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그 정도 돈을 거절할 리 없다고 믿었죠. 2026년 1월 총리 관저. 총리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두툼한 예산안이었어요. 20조 원이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20조 원입니까? 덴마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이네. 국회 특별 승인을 받았어. 총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라르센, 지금 러시아 함대가 우리 코앞까지 왔어. 이번 주에만 영해 침범이 3번이야.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그녀가 007 가방을 건넸어요. 검은색 고급 가죽 가방이었죠. 여기 구매 의향서가 들어있네. 20조 원 현금 일시불. 이 정도면 한국 놈들도 입이 떡 벌어질 걸세. 저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웃돈을 주든 무릎을 꿇든 훔쳐오든 상관없어. 무기만 가져와. 알겠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20조 원입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 정도 돈이면 어느 나라든 손사래를 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한국 놈들 이번엔 다를 거야.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3년 전에는 그냥 무시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엄청난 돈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승무원이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프랑스산 빈티지였죠.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이번엔 네가 춤을 춰야 할 차례야. 비행기는 유럽의 오만을 싣고 아시아의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0시간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한국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곳곳에 걸린 디지털 광고판. 제법이네. 저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5성급 호텔이었죠. 방에 짐을 풀고 거울을 봤어요. 완벽하게 다린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에 든 007 가방.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방에 들어와 잠시 숨을 고르며 나는 손에 든 007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20조 원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 혼란과 두려움도 함께 들어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굴욕의 순례길이 될 줄은요.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될 사람이 이 20조 원을 단호히 거절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산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손님, 방사청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요?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죠. 계약하러요. 아, 무기 사러 오셨구나. 요즘 외국 손님 많이 오세요. 그래요? 네, 줄 서서 기다린다던데요. 저는 픽 웃었습니다. 줄이요? 저는 20조 원을 들고 왔는데요. 새치기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뒤로 물러서라는 건가요? 택시가 방위사업청 앞에 섰습니다. 줄 서서 기다린다라니 그게 가능할까? 저는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단지 또 다른 거래 상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007 가방을 꽉 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유럽이 신흥 강국에게 구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대회의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유럽의 화려한 회의실과는 달랐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중요한 건 제 손에 든 이 가방이니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회의실이 시장이 아니라 법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들고 온 돈은 재판관에게 건네는 뇌물이 아니었어요. 맞은편 테이블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강철민 단장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빛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죠. 표정이 없었어요. 돌부처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걸어가 앉았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강 단장님. 강 단장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007 가방을 올렸습니다. 철컥.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덴마크 정부가 보증하는 구매 의향서가 들어있었죠. 20조 원 규모의 신용장도 함께요. 저는 서류를 꺼내 강 단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 단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덴마크의 진심입니다. 통역관이 제 말을 전달했어요. 강 단장은 서류를 내려다봤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K9 자주포 백문, K2 전차 50대. 전액 현금 일시불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유럽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조건은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강 단장의 표정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 단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로 나갈 물량을 우리에게 먼저 돌려주십시오.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나토 규격에 맞춰 사양을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우리는 급하니까요. 저는 여유롭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한국 측 실무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래, 놀랐지? 20조 원이야. 너희 국방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라고. 저는 강 단장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감사하다며 악수를 청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단장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없이 오직 차가운 원칙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강 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원칙만이 서려 있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센 본부장님.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어요. 돈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충분히 많으시군요. 저는 반색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장. 하지만 강 단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007 가방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제 쪽으로 밀어냈어요.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통역관도 당황한 듯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십시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20조 원입니다. 당신들 국방 예산의 40%가 넘는 돈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돈이면 공장을 10개는 더 지을 수 있어요. 신형 개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강 단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철민 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어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물건을 골라 담는 동네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통역관이 제게 전달하는 그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더 얹어준다고 줄을 앞당겨주는 안표상도 아닙니다. 강 단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본부장님은 지금 새치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새치기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새치기입니까? 정당한 비즈니스 제안이죠. 강 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3년 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제안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으셨죠? 읽지도 않으셨고요. 강 단장이 회의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폴란드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때 본부장님이 우리를 비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를 믿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때 폴란드가 손을 잡아줬어요. 강 단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20조 원이에요. 제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20조 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져와도 먼저 온 친구를 배신하고 당신들에게 무기를 줄 순 없습니다. 강 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본부장님, 신뢰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강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다기보다 우리와의 신뢰를 다시 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덴마크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기회는 한 번만 옵니다. 그 기회를 버린 방향으로 지금 덴마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본부장님, 우리에게는 공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강 단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강 단장이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 물량이 끝나는 3년 뒤입니다. 3년. 그 말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3년이면 덴마크는 끝장입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거의 무례를 사과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사과하죠. 그러니 제발. 본부장님. 강 단장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손에 든 007 가방이 느껴졌어요. 20조 원. 이 엄청난 돈이 이제는 휴지 조각처럼 가벼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통역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본부장님 호텔로 모실까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단장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통역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공장이라도요. 저는 매달렸습니다.
창원 공장, 거기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한국이 믿는 구석이 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역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뒤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창원행 KTX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2시간 남짓 걸렸죠. 창밖으로는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창원역에 도착하니 방산단지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가 저를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산업 요새였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 같은 넓이의 공장. 천장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았고 수백 대의 로봇팔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거대한 철판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죠. 저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K9 자주포 차체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24시간 가동됩니다. 교대 근무로요. 24시간요? 네. 휴전선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납기는 생명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유럽의 공장은 주 35시간 근무에 맞춰 오후 4시면 불이 꺼집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쉬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밤낮 없이 쉼 없이 철과 불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담당자가 저를 한 노인 앞으로 안내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용접면을 쓰고 불꽃을 튀기고 있었죠. 박 명장님입니다. 담당자가 소개했어요. 1970년대부터 이 자리를 지키신 분입니다. 박 명장이 용접을 멈추고 면을 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명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여기 계셨습니다. 방위성금을 모아 무기를 만들던 그때부터요. 방위성금이요? 네.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었죠. 박 명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샘 근무가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조국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복지와 휴가를 즐기며 평화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의 아버지들은 섭씨 1500도의 용광로 앞에서 50년간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담당자가 K9 자주포 한 대를 가리켰어요. 저 한 대를 만드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며칠이요? 3일입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독일이 1년 걸려 만드는 걸 우리는 3일 만에 찍어냅니다. 저는 거대한 K9 자주포의 포신을 올려다봤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20조 원이라는 돈이 그들이 50년간 쌓아 올린 이 역사 앞에서는 너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포신에 손을 댔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본부장님, 박 명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에는 쇠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피와 땀 그리고 한이 녹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건 3년 전 쓰레기통에 버린 제안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손을 잡았다면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늦은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드린 건 단순한 무기회사가 아니었어요. 거인이었습니다. 50년간 잠들지 않고 칼을 갈아온 거대한 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의 비늘 하나를 건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포신을 바라보며 덴마크의 빈 경납고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공간만 남아있었고 여기는 단 하나의 총포도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논밭, 작은 마을, 터널.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박 명장의 그 손만 떠올랐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인 5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손.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깨끗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펜과 서류만 만져온 손이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덴마크 총리실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르센입니다. 라르센. 총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다급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약했나? 지금 당장 대답해. 총리님, 그게. 러시아 함대가 오늘 또 영해를 침범했어. 세 번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도 못하고 있어. 포탄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뭐가 죄송해? 계약은 20조 원을 들고 갔잖아. 한국이.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20조 원을 거절했습니다. 미쳤나? 20조 원을 거절했다고? 총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뭘 더 달라는데? 30조? 40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들은 신뢰를 원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저버린 바로 그 신뢰를요. 신뢰? 지금 그게 중요해? 그녀가 고함을 쳤습니다. 라르센,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러시아 위협에 떨고 있는데 신뢰 타령을 하고 있어? 총리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년이라고? 기존 계약 물량이 끝나야 우리 차례가 온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깍.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화면만 보였습니다. KTX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대합실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그 뉴스는 덴마크의 비참한 상황을 냉정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동맹과 무기와 계획이 딱딱한 문자로 깨져나가고 있었죠. 러시아 함대, 덴마크 영해 또다시 침범. 북유럽 긴장 고조.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제 머릿속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3년 전에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음을요. 덴마크에 안 보였습니다. 제 조국의 미래였죠. 그리고 그건 20조 원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네온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 빌딩의 조명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저는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잔에 따르고 한 모금 들이켰죠.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책상 위에는 20조 원짜리 007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 덩어리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023년 봄, 그날의 기억이요. 요르겐센 장군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 김치 냄새 나는 무기.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격이 안 맞아. 한국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지던 그 순간. 쿵. 정확히 들어갔던 그 소리. 우리가 박수를 치며 웃던 모습. 저는 위스키 잔을 움켜쥐었어요. 그때 한국 측 담당자가 보였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어요. 그건 패배자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언젠가 후회할 것이다. 그런 무언의 경고였던 거예요.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기회를 주러 왔던 겁니다. 70년간 휴전선을 머리에 이고 살아온 생존의 전문가들. 그들이 내민 손을 배부른 유럽의 돼지가 걷어찬 거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리님께. 손이 떨렸어요. 본인 헬릭 라르센은 획득본부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본인의 오만함으로 인해 덴마크의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지에 번졌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제 눈에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죠.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철민 단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덴마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양심을 위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음주, 휴가, 편안한 방이 아니라 오만과 무지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 제안서가 떠올랐습니다. 쿵. 그 소리가 밤새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용산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접수처에서 말했어요. 강철민 단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분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죠. 아니,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을 따라 접견실로 향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만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 단장이 들어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덴마크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장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선생님. 강 단장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돈은 넣었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웃돈도 새치기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강 단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웠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덴마크를 대기 명단에라도 올려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 단장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3년 전 제가 저질렀던 무례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유럽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본부장님. 선생님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정말로. 본부장님. 강 단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단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야 대화가 통하는군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는 이제 간청이 아니었어요. 애원이었습니다. 제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강 단장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 문을 열었어요. 따라오십시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한 방으로 향했죠. 문 위에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수출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캘린더가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빼곡하게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지도를 방불케 하는 고객 명단이었죠. 강 단장이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9년 상반기의 빈칸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어요. 덴마크. 그 붉은 글씨가 벽에 새겨질 때 저는 그 순간 덴마크 국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러시아의 위협을 떨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공장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강 단장이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우리를 무시했던 그 3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믿고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붉은 글씨를 바라봤어요. 2029년. 지금으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3년입니다, 본부장님. 강 단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존 고객들과의 약속을 다 지키고 난 뒤 그제야 본부장님의 차례가 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3년 동안의 안보 공백은 본부장님이 치러야 할 오만의 대가입니다. 저는 다리에서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3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강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십시오. 저는 그 붉은 글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덴마크. 적어도 이제는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붉은 글씨를 보며 저는 3년이라는 긴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서야 덴마크의 안보는 돈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결제 창구가 아니라 믿고 기대어 놓는 방패로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를 건진 거예요. 비록 3년이라는 긴 겨울을 견뎌야 하지만요. 수출 관리실을 나서며 저는 강철민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단장님, 아니 선생님.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강 단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입니까? 무엇이 말입니까? 왜 3년 뒤라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희는 그럴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강 단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본부장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예. 1970년대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죠. 강 단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먼저 온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폴란드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믿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었어요. 강 단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지켰고 품질을 지켰어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제는 믿음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강 단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3년 뒤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무기가 제 조국을 지키는 모습을요. 강 단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출 관리실의 그 거대한 캘린더가 아직도 보였어요. 2029년 상반기 빨간 글씨로 적힌 덴마크. 적어도 이제는 우리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는 그 명단에 드는 첫 번째 북유럽 국가가 덴마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터미널 밖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20조 원짜리 007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묵직했죠. 하지만 그 무게는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움의 무게였어요. 빗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공항 입구 위로 거대한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K9 자주포의 웅장한 모습이었죠.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트러스트 드리번 바이 파워. 신뢰, 힘으로 증명하다. 저는 그 광고판을 향해 천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리무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전쟁이란 그림자 아래서도 멈추지 않은 나라.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건 청문회일 겁니다. 비난과 질책, 그리고 아마도 파면이겠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희망 하나는 가져갑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이지만 끝은 있는 법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창원 공장의 용접 불꽃이 튀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쉬지 않고요. 폴란드를 위해, 호주를 위해, 노르웨이를 위해, 그리고 3년 뒤에는 덴마크를 위해서요. 저는 좌석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덴마크 국민 여러분.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저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 오만함으로 여러분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3년입니다. 3년만 견디면 우리를 지킬 방패가 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방패를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병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유럽을 향해 조용히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생각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자, 역사에 남는다. 비행기가 유럽 땅을 향해 사라질 무렵 저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돈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을 끝까지 버티며 오늘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들을 놀린 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본 자, 그 둘의 운명은 지금 완전히 갈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신뢰를 파는 자, 아니면 지키는 자? 우리에게 남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신뢰를 지키는 자, 역사에 남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더 큰 자긍심을 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